예. 예, 오늘은 그 2023년 11월 그 26일 일요일이죠. 음력으로는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가족의 그 안녕과 또 나라가 이렇게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될 그 기대고 희망사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그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경남 창녕 사람으로서 시골에서 크면서 어릴 때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찌개도 지어보고 소 달구지도 이렇게 몰아보고 쟁기질도 해보고 설해질도 해보고, 예, 또 창녕의 특산물인 그 다마내기 망을 이렇게 올릴 때면은 처음에는 몇 망을 올리지만 나중에는 힘이 딸리면은 그 다마내기 양파죠. 양파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일상을 우리가 다 함께 그 살아오면서 또 한편에는 너무나 뭐냐면은 가진 게 많아서 또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맛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태어나 가지고 땅바닥에 지금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중동인데요. 창문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많은지, 고층 빌딩이 많은지, 거기에 누군가는 다 주인이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약 한 44%라고 하고 독일은 한 17%라고 하니까 우리는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독일은 5명 중에 1명이 빈곤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데요. 우리 삼촌이라든지 우리 아버지라든지 이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가지고 시골에서 그 고무신 신고 살 한 말 짊어지고 서울에 올려 가지고 평생을 들였다 고생만 하고 나중에는 다 빼끌리고 지금 이제 노인 빈곤율이 2명 중에 1명이 지금 현재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착취해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가들이죠. 일명 자본 카르텔이라고 말하죠. 대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민 세금으로 그 대기업을 살려주고 국가 주도 사업으로서 또 밀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 3, 4년 동안 있으면서 대기업은 엄청난 불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층 민중들이 이게 그들이 도와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은 자본을 가장하고 자본을
내세워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런 협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존경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비토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을 찍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생활민주주의 총평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일요일인데 이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역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관점에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국 문명사에서 역사, 철학, 사상, 사회학과, 정치학을 통해 400년의 권력 자본 카르텔을 경제적 독립체선제와 정치적 개인공화국으로 투쟁하자.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400년 동안에 우리가 역사성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선조의 아들인 이제 광해군이 이제 그 정권을 물려받은 것이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북쪽에서는 명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고, 또 청나라가 뭐냐면은 흥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자주적 왜구를 위해서 광해군이 우리가 신흥 지금 현재 청나라에 대해서, 또 청나라는 우리의 형제국이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그 청나라가 지금 이제 명나라를 칠 테니까 후방에서 그 조선이 가만히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지켜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았던 서인계 노른들이 명나라를,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명나라를 받들고 예속 논쟁을 벌이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흩어진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전을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적 사대주의자, 인조 반정에 참여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289년 동안에 그 권력자들, 사대부들과 왕을 나는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돌육되는 걸 떠나가자 나라가 통째로 뭐냐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한 자주적 사대주의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약 한 400년 동안에 이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 반정 후에 서인계 노른들이 이미 망해가는 명나라를 붙들고 맹목적 사대주의를 하면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뭐냐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층 민중을 탄압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500년 동안에 정기 200년 동안은 바로 자주적 사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 200년 동안에는 훌륭한 성현들과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뭐냐면 세종대왕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평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문명사를 완전히 훼손당하고 그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청나라가 그 발흥하고 일어날 때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전 나라가 돌육당하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는 청나라에게 우리가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이제 왕과 사대부들이 항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는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자, 결국은 뭐냐면은 1910년도 우리가 나라를 망하였죠. 자, 이때 바로 사상가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수운 최주 선생이죠. 원래 호는 수운이고 이름은 최재우인데요. 우리가 예법상 최수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를 부르지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얘를 마치 이름은 이황이지만 이태계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이이지만 이루고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원당 김경필 선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김경필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김환원당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예법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고 전통을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은 조선의 종교 사상가이고 그 다음에 철학 사상 역사 이런 모두를 뭐냐면은 관통하고 있는 이 동학의 창시자 겸 제1대 교주인 수운 최재우 선생이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은 1824년도 순조 24년이라는 것이죠. 경상도 경주부 현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났는데요.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315번지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864년인데 이때가 바로 고종 1년이라는 것은 이제 순조 다음에 이제 그 고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 1년에 뭐냐면은 순철 고순. 예, 그 다음에 철종도 있네요. 순조 다음에 이제 철종이죠. 태종 대신 문단세 성년중 임명성 광인 호현 숙경영 정순 현철 고순. 예. 순철 고순. 예, 철종이 있네요. 그래서 이 고종 1년에 이제 1864년도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참수당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학을 왜 우리 한국 사회에 근대화의 시점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동학혁명으로 나타나는 패전개혁 안에 있는 12개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패전개혁안 12조를 다시 한번 보면 첫째, 동학교도와 정부 사이에 오래된 혐오를 씻어내고 서민을 위한 정사에 협력할 것. 두 번째, 탄관오리는 그 제목을 조사하여 알아낸 후 엄밀히 징계할 것. 세 번째, 행포한 부호 무리는 엄히 징계할 일.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다섯 번째,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여섯 번째, 7가지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서는 패령이는 붙도록 할 것. 일곱 번째, 청춘가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여덟 번째, 명칭도 없는 온갖 세금을 모두 없앨 일. 아홉 번째, 관리 채용은 지처와 문벌을 탑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열 번째, 외적과 간통하는 자는 엄히 징계할 것. 공채와 사채를 막론하고 기존의 빚은 모두 없앨 것.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하게 될 것. 이렇게 동학혁명이 1894년도에 일어나가지고 패전개혁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내 이 동학혁명과 더불어서 1896년도에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보개혁 때 우리가 주요 내용을, 개혁 내용을 보면 신분제를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말. 이것은 아까 동학
혁명의 패전개혁안 12조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은본위제를 하고 조세인 급납 통일을 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제거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장제 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오개혁의 내용은 동학혁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의 자주적인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주, 자립, 자치, 연대하는 이런 철학의 사상에 반대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고종과 그 당시의 위정가들이죠. 그래서 그 고종과 위정가들 중에서 우리가 여흥민 씨라든지 안동김 씨라든지 풍량조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척을 이용한 세도가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고종과 외척을 등진 세도가들 들에서 풍량조씨들 이런 사람들을 애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10년도 나라가 망하면서 이들은 어디에 뭐냐면은 사대했느냐? 바로 일본에 사대하게 되었죠. 나라 망해가는 명나라에게 사대하다가 호화호식하면서 민중의 피를 빨고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게 했던 장군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일본에 붙어서 뭐냐면은 다시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갔던 그러면 증거가 무엇이냐? 1910년 해방과 잠깐만 조선이 망함과 동시에 이들이 뭐냐면은 일본의 귀족에 편입된 놈이 56명 그리고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뭐냐면은 위정자들 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일본에게 붙어서 일제에 뭐냐면은 아부하고 일제에 뭐냐면은 딸랑이가 되어 가지고 나라를 뭐냐면 또 다시 도탄에 빠뜨리게 됐던 것이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친일 부패 부역 세력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일 부패 부역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망해가는 명나라를 섬기는 맹목적 사대주의자, 이제는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일제에 붙어서 맹목적 사대주의자들, 이들을 뭐냐면은 친일 부패 부역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미군정에 또 편입해서 미국의 뭐냐면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또 변질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 부역 세력들을 대거 등록하고 그리고 맹목적 미국 사대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서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주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과정으로서 뭐냐면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에 동학혁명으로 일어난 그 당시의 혁명가들, 소위 말하는 그 혁명의 전선에서 있었던 전봉준, 뭐 예를 들어서 최재우라든지 최시영 선생은 물론이고 전봉준 선생, 김계남 씨, 그다음에 송화중, 최경선 선생들, 이런 혁명의 전선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제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생들, 그 다음에 민주화에 투쟁했던 선생들은 지금 현재 지하방에 단칸방에서 뭐냐면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또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비록 보잘것없는 일개 시민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현의 후손과 그리고 근대화에 참여했던 후손들, 근대화의 혁명의 전선에 참여했던 후손들, 혁명의 전선에서 이름 모르게 뭐냐면 죽어갔던 많은 전사들의 후예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타개해가야 된다. 그래서 성현의 자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그 기둥을 세워서 앞으로도 뭐냐면은 줄기차게 우리가 투쟁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혁명의 흐름을 우리가 촛불혁명에까지 왔는데 그 촛불혁명까지 오게 되었던 이 과정에 우리가 이러한 촛불혁명이 뭐냐면은 역사를 뒤집고 여기에 반역이 아니지 여기에 뭐냐면은 배신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대통령 문재인이고 그 유명한 국무총리 이낙연이고 그 유명한 국회의장 박병석이고 그 유명한 국회의장 김진표고 그 유명한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고 그 유명한 비서실장 노영민이고 뭐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 진영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 진영을 가장한 기층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인 후손인 잔당 세력인 이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하는데 정말로 배신감을 가지게끔 만들었던 놈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었던 문재인이가 이낙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오늘날에 검찰 쿠데타 세력을 용납하고 검찰 쿠데타 세력의 두령인 윤석열이를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가 거의 비리를 뭐냐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인사권자인 문재인이가 이거를 묵인함으로써 그리고 이낙연이가 거의 방조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뭐냐면 무간지옥의 이 고통에 지금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간지옥의 고통으로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냉정하게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뭐냐면 자주적인 우리의 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 동학혁명이라든지 갑오개혁 임시정부 그다음에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주공화정을 되살려야 되는데 그 민주공화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제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을
해서 교육개혁과 더불어서 해서 우리가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협력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협력자들이 배신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586에 386에 뭐냐면은 학생운동을 했던 잠깐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호호식한 이 학생운동권 놈들과 그 다음에 고시촌에서 시험 남들이 다 군부 독재와 싸울 때 틀에 박혀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뭐냐면 고시 합격하고 각종 사시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의사 약사를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주었던 이들이 뭐냐면 우리 제도권에 몰래 잠복하고 있는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제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공화정의 형식적 민주공화정의 틀을 실질적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 지적하셨던 조직과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과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만드냐? 과거에 이제 영미식의 피라미드식의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스칸디나비아 모델, 독일과 서유럽 모델이라는데 이러한 모델로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협동하는 과정으로서 뭐냐면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전통 뿌리 사상에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무교의 공론장에서 군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교 문화에서 군문화는 바로 우리의 정통 그 무교의 공론장이 된다는 이 공론장은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가 뭐냐면은 주장하여 대철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내용인데 이러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교의 공론장을 펼쳐야 되고 무교의 공론장의 기본적인 철학이 바로 보살사상이기 때문에 보살사상이라 하면 보디사트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본래 그 사람이 태어난 성품과 성질대로 뭐냐면은 살아가게끔 내버려둬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이성 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스미를 구별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이 도덕률을 가지고 있고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해서 오늘날의 촛불혁명까지 면밀히 이어지고 있는 이 시민운동의 전선에 있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민주주의라는 총론으로 총평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를 뭐냐면은 발전시켜서 우리가 최동섭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대중화시키고 이것을 뭐냐면은 조직과 시스템을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조직과 시스템을 뭐냐면은 바꾸어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에 부합하는 실질적 민주정에 부합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통일연방 모형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 동북아의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내다 파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한국 문명학술원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